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7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십시오. 자, 27번에 보면 급속여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급속여과가 나오면 완속여과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은 급속여과는 여과속도가 120에서 150m/s. 반면에 완속여과는 4에서 5m/day. 그래서 120에서 150m/day와 그리고 4에서 5m/day는 3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급속이 30배 정도 여과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급속여과는 용해성 물질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용해성 물질 제거는 급속여과로는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손실 수도는 여과지 면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손실에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손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죠? 속도입니다. 속도. 자, 그리고 여과 속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급속 여과는 세균 제거에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죠. 반면에 완속 여과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 수도는 여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과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손실 수도예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의 3차 처리 공법인 AO 공법에서 포기조의 주된 역할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AO 공법이라는 것은 혐기성조와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인만을 제거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O 공법 외에도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 포스리 공법이 있죠.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인만 제거하는 공법은 포스리 공법.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인만 제거하는 공법은 AO 공법.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서 질소만 제거하는 공법은 4단계 바덴폭.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죠. 자, 따라서 혐기성조와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호기성조의 역할은 인의 과잉 섭취, 반면에 혐기성조의 역할은 유기물 제거와 인의 방출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기조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포기조라는 것은 호기성조죠. 인의 과잉 섭취가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혐기성조의 역할을 찾으시오 그러면 인의 방출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플러그 흐름 반응기가 1차 반응에서 폐수의 BOD가 90% 제거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 상수 K가 0.3H-1이 per hour입니다. 요구되는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반응조가 이렇게 있어요. 반응조. 자, 그러면 반응조 자체 내에서 지금 보면 90%가 제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C0라는 초기 농도가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자, 그리고 지금 90%가 제거됐다고 그랬으니까 T시간 후의 농도는 몇 퍼센트죠? 제거되지 못하고 빠져나갔냐? 10%.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게 1차 반응식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으니까 1차 반응식은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가끔씩 상용대수를 기준을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로그 대신에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용대수를 기준한다고 하면 ln 대신에 로그를 사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ln을 사용하는데 상용대수라는 말이 있으면 로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ln, 자, C0가 100%입니다. 그리고 CT가 10%. 자, 는 K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0.3 per hour 곱하기 T.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0번 포기조 내에서 MLSS의 농도가 2500mg/L이고 SV30이 30%일 때 SVI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SV라는 것은 뭐냐면 침강설러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를 계산했을 때 MLSS분의 침강된 설러지로 나타내죠. 따라서 침강된 설러지의 단위가 ml per 리터면 곱하기 10의 3성, 그리고 퍼센트가 되면 10의 4성을 곱하죠.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퍼센트로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0의 4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MLS 자리에 2500mg/L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침강된 설러지가 30%, 따라서 10의 4성을 해서 계산하면 SVI라는 것은 12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SVI라는 것은 정상 침각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죠. 설러지 용적 지수라는 것은. 그래서
50에서 150 사이가 나오면 정상 침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120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 침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리터 실린더에 250ml 침전 부피 중에서 TSS 농도가 3050mg/L로 나타나는 포기조 혼합액의 SVI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TSS라는 게 뭐냐면 총부유 고용물, 다시 말해서 MLSS를 뜻합니다. 자, 이 내용이 MLSS예요. 자, 그리고 침강된 설러지는 1리터에 250ml가 침강됐다고 그랬으니까 S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30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30번에서는 침강된 설러지가 퍼센트로 주어졌고 31번에는 침강된 설러지가 ml per 리터로 주어졌어요. 그럼 퍼센트로 주어지게 되면 전체 곱하기 10의 4성, ml per 리터로 주어지면 전체 곱하기 10의 3성, 따라서 10의 3성을 하는 거죠. 따라서 SV라는 값이 250ml per 리터, 그리고 MLSS가 3050mg per 리터, 따라서 10의 3성을 하시게 되면 81.97ml per g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 정상 침강은 50에서 150 사이니까 지금 정상 침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하루에 5,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최초 침전지의 위의 단위 길이당 원료 부하를 100m의 삼성 per 미터 데이로 제한할 때 최초 침전지에서 설치해야 되는 원료 위의 유효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단위를 한번 보세요. 단위를. 미터의 삼성 per 데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Q. 그리고 미터가 뭐죠? 길이.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웠을 때, 자, 100m의 삼성 per 미터 데이는 Q 값이 얼마죠? 자, 하루에 50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의 비중을 기준했을 때 물의 비중이 얼마죠? 물의 비중이 1.0이에요. 그러면 비중의 단위를 톤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가정하면 5,000톤 per 미터의 삼성에 물의 비중 1.0톤 per 미터의 삼성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5,000이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단위가 뭐가 되죠? 요거는 톤 per day.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미터의 삼성으로 바뀌죠. 다시 말해서 비중이 1.0이면 톤이나 미터의 삼성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톤이 미터의 삼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00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L, 길이. 그래서 간단하게 길이를 50m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톤과 미터의 삼성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스크린을 설치 부의 유속 한계를 0.6m/s 정도로 두는 이유는, 자, 답은 바이패스를 사용, 답은 모래의 퇴적 현상 및 부유물이 찢겨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답은 유지류 등의 스큼을 제거하고 라번에 용해성 물질을 물과 분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 내에서는 실제로 보면 스크린을 설치하는 목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유속 한계 자체가 너무 빠르게 되면 스크린 자체가 어떻게 되죠? 찢어지거나 부서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번이 정답. 모래의 퇴적 현상 및 부유물이 찢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너무 느리지 않게. 안 그러면 모래가 퇴적되니까.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러지 처리 공정을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설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은 가장 처음이 농축조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수처리를 하는 것은 스크린부터 시작하고, 설러지는 침전된 설러지, 수처리를 하고 난 찌꺼기를 이야기하니까 농축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농축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를 시켜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서 소화조로 보냅니다. 소화조라는 것은 설러지를 안정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유기물의 안정화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계량조를 들어가요. 계량조는 뭐냐면 약품을 주입을 해서 다음 단계에서 탈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러지 처리라는 것은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품을 주입합니다. 따라서 약품 조정조, 계량조, 그리고 이제 탈수를 시키죠. 탈수시키고 건조시키고 최종 처분.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 살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염소 살균의 강도는 HOCl, OCl- 클로라민 순서 맞습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잘 나오죠? 자,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80배 정도가 강하죠. 어떤 게 강하죠? 낮은 pH에서 발생하는 HOCl이 높은 pH에서 발생하는 OCl-에 비해서 80배 이상 살균력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염소 살균력은 온도가 낮고 반응 시간이 길며 pH가 높을 때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 살균력이 강하려고 하면 온도가 높아야 돼. 반응 시간이 길어야 돼. pH는 낮아야 돼.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 pH가 낮게 바꿔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답은 염소 요구량은 물에 가한 일정량의 염소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유리 및 결합 잔류 염소와의 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염소 주입량에서 잔류량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파가점 염소 주입법이라는 것은 파괴점 이상으로 염소를 주입해서 살균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폐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설러지의 종류와 특징이 알맞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1차 설러지는 성분이 주로 모래이므로 주거해서 매립한다고 그랬어요. 자, 1차 설러지라는 것은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BOD와 SS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자, 그리고 2차 설러지라는 것은 생물학적 반응조의 후 침전지 또는 2차 침전지에서 상등수로부터 분리된 세포물질이 주종을 이룬다. 맞죠? 2차 설러지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조에서, 폭기조에서 생물학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2차 침전지에 침전된 설러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현기성 소화 설러지는 설러지의 색이 갈색 내지 흑갈색이며 악취가 없고 잘 소화된 것은 쉽게 탈수되므로 생화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현기성 소화조라는 것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썩혀서 처리하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일어나죠. 자, 요 정도만 봐도 틀린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호기성 소화 설러지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성은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악취가 없어요. 그리고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죠. 그래서 다번과 나번의 설명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염소 요구량이 5mg/L인 하수 처리장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0.5mg/L가 되도록 염소를 주입하려고 했을 때 염소 주입량은 자, 여기서 염소 주입량이에요. 자, 암기 한번 볼게요. 주입은 요잔에 하세요 돼 있어요. 그래서 염소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입량을 계산을 하는데 요구량이 5mg/L 잔류량이 0.5mg/L.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럼 주입량이 바로 답은 5.5mg/L.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처리 시에 염소 소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염소 소독이에요. 살균 및 냄새 제거, 그리고 유기물의 제거, 부식 통제, 그리고 SS 및 탁도 제거. 자, 여기서 관계가 없는 것은 SS나 탁도 제거하고 염소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잔류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소독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라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공정이 하나 있는데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 공정.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다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전부 다 질소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물리화학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처리로 질소를 처리하는 과정이 하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활성설러지 공법을 기준으로 하는 고도처리법 같은 경우에서 전부 다 생물학적 처리예요. 여기서 고도처리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연속 회번식 활성 설러지법이라는 SBR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BR 공법은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SBR 공법은 소용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면 전부 다 질소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6%인 혼합 설러지를 함수율이 80%의 탈수 케이크로 만들었을 때 탈수 후 설러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탈수 후 설러지 부피는 탈수 설러지 부피 나누기 탈수 전 설러지 부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러지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부피로 나타내니까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P1이 얼마죠? 96%. 그리고 P2가 80%. 그럼 여기에서 V2 나누기 V1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자, V2가 대각선으로 가야 되니까 100-80분의 100-96이에요. 자, 그러면 100-96은 4, 100-80은 20. 그러면 5분의 1의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갈로안의 내용으로 알맞게 작성해진 것은 시료를 고주파 유도 코일에 의해서 형성된 아르곤 플라즈마에 도입시켜 6000K에서 8000K에서 덜뜬 상태의 원자가 어디로 전이됐을 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덜뜬 상태예요. 덜뜬 상태를 여기 상태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어 있는 상태를 기저 상태라고 해요. 기저 상태는 바닥 상태라고도 해요. 따라서 여기서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반면에 들뜬에서 바닥으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 상태와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반면에 기저와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완전히 방출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가 기역으로 전이할 때라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전이를 해? 바닥 상태 또는 기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온으로 하는 여기서 전이를 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방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출하는 발광성 및 발광 광도를 측정해서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되는 방법.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구리의 측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갈로안에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구리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갈로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해서 흑광도를 4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갈로의 킬레이트 화합물이라는 것은 발색되는 색깔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아세트산 부틸. 그리고 측정하는 흑광도의 파장은 440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구리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러면 발색되는 색깔은 440나노미터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계통? 갈색 계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갈색 계통은 황갈색과 젓갈색 두 개가 있죠. 자,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황갈색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추출 용매로 쓰는 것은 아세트산부틸, 발색되는 색깔은 황갈색, 그때 측정 파장은 440나노미터라는 거. 자, 그리고 44번 문제. 다음 중에서 사각위에 의한 유량 측정 공식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위에를 보시게 되면 자, 직각삼각위어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사각위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자, 따라서 삼각위어는 뭐밖에 없어요? 수두차. 사각위어는 내면폭과 수두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건이 적기 때문에 삼각유에서는 조건이 적기 때문에 지수의 H의 조건에 2분의 0 그리고 사각유에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H의 조건에 2분의 3성을 취해서 곱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각유에서 유량 Q는 KH 2분의 5성 그리고 사각유에서 유량 Q는 KBH의 2분의 3성 둘 다 단위는 뭐예요? 미터의 3성 퍼 미니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유량계수 K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럼 K 공식을 이용해서 K를 계산하지 말고 삼각유효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를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K가 83에서 85 사이. 반면에 사각유효에서 K는 109에서 111 사이. 그죠? 자, 따라서 사각유효에 대한 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KBH의 2분의 3성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산화되는 이론적인 식이다. 박테리아 100mg이 산화되기 위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산소 요구량이 뭐죠? 여기. 자, 그러면 박테리아의 분자량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탄소 연자량이 12짜리가 5개, H 1짜리가 7개, O 16짜리가 2개, N 14. 그래서 113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113g일 때 5 곱하기 32g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박테리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mg에 100mg. 근데 THOD가 g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100mg은 0.1g이에요. 따라서 THOD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THOD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0.142. 자, 0.142니까 정답은 답은. 그죠? 간단하게. 우리 개론에서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반응식을 줬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개론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반응식이 안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45번입니다. 시료를 질산 과염수산으로 전처리하여 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질산 과염수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로 시작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과산화예요. 과산화. 그래서 과산화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산화, 이건 과염수산이니까 산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 여기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그러면 바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여기 금속이 있네, 금속. 그리고 인이 있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염산, 임금 주고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는 염산이 들어갔으니까 질산염산법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볼까요? 다량의 점토질, 그리고 규산염. 그죠? 과불절규는 이렇게. 그러면 자, 절, 점토, 규산염. 그럼 뭐죠? 과는 과염수산, 불은 불화수수산. 그래서 질산, 과염수산, 불화수수산.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황노펀 또는 황당한. 여러분들이 편한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노펀이니까 황산이에요, 황산. 그럼 질산 황산법. 노펀은 많은, 당하는, 다량.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전처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암기법이라는 것은 내가 적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게끔 자꾸 적용을 하는 게 암기법이지 외워놓는다고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어지는 지문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을 해보시면 시험에 적용되는 온도 표시로 틀린 것은 자, 실온은 1에서 35도씨, 참고선 0도씨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0에서 15도씨. 자, 그리고 온수는 60에서 70,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5도 중에 상온은 15에서 25도씨.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장균균의 정성시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가본 완전시험에는 엔도 또는 EMB 한첨 배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BGLB 배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정시험 시의 배양 온도는 48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가 아니고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예요.
자, 지금은 총대장균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정시험에서는 가스의 발생이 있으면 대장균균의 존재가 추정이 된다. 라는 확정시험 시에 배지의 색깔이 갈색으로 되었을 때 완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갈색이 아니라 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대장균균의 계통을 우리가 이제 값을 나타냈을 때 집락을 했을 때 적색 계통을 나타내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바르게 된 설명이니까 답은이 정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총대장균균, 분홍성 대장균균, 대장균의 분석 방법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48번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시료 부피가 4ml와 무치 정제수 부피 196ml인 경우에 냄새 역치는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시료 용액이 A입니다. 그리고 무치 정제수 부피가 B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두 개를 다 더해. 그런 다음에 A, 시료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196에서 4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느냐면 TON이라는 냄새 역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간단하죠? 공식 찾기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진공이라 하면 그랬어요. 자, 진공이라고 하면 15mHg 이하. 그러니까 15mHg 이하.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0번.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되며 휘발성 또는 난용성 염화물을 생성하는 금속 물질의 분석에는 주의해야 하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금속, 인산염의 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 거는 염산, 임금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염산, 임금주가 되니까 염산, 앞에 뭐가 붙죠? 질산. 그래서 질산염산법이 정답. 자, 인은 인, 금은 금속의 금.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맞추자고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 우리가 PCB라고 하죠. 그리고 나번에 유기인, 다번에 비소, 라번에 알킬수원이에요. 자, 중금속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예외가 뭐냐 하면 알킬수원이에요. 그 알킬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금속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못 써. 그럼 여기서 중금속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비소. 그래서 비소라는 중금속은 프리의 분석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프리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시험법은 노말핵산 추출 물질과 또 하나 뭐죠? 부유물질. 자, 이 두 가지는 뭐를 이용하느냐면 중량법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계산하죠. 포집 후의 무게에서 포집 전의 무게를 뺀 다음에 나누기 시료량. 그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0.05 노르말 KMnO4 4.0리터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KMnO4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K의 원자량은 39, Mn의 원자량은 55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라고 해요. 그죠? 왜? 여기 노르말이 나와 있으니까. 자, 0.05 노르말의 KMnO4 4.0리터를 만들 때 질량으로 얼마를 나타내느냐는 거죠. 자, 그럼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그래서 이 질량 나누기 부피라는 게 그램 퍼 리터라는 질량 농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를 곱하느냐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수로 나눠서 곱해주면 돼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수거든요. 그럼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램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분자량에서 가수 또는 가수가 당량수가 돼요. 우리가 산성물질과 알칼리성 물질에서는 가수나 당량수 계산이 쉽죠. 왜 그러냐면 산성은 H의 개수, 알칼리성은 OH의 개수가 바로 가수 겸 당량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산화제 같은 경우나 환원제는 전자이동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 따라서 과망간산 칼륨은 전자이동수가 5개예요. 그래서 5당량. 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은 전자이동수가 6개예요. 그래서 6당량. 그 두 가지는 기억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기억할 게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 여기 보시면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거든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158g 나누기 5. 그러면 몰 농도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1몰은 분자량이니까 요 중에서 158g이 분자량이에요. 당량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158g 나누기 5.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노르말 농도가 0.05 노르말, 부피가 4리터,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58g 나누기 5. 따라서 W를 계산하시면 6.32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쉬워지는 거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별개로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